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2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1장의 주제는 비움이 지극해지면 그것이 곧 도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공덕지용, 유도시종, 도지위물, 유황유홀, 홀해황해, 기중유상, 황해홀해, 기중유물, 요해명해, 기중유정, 기정심진, 기중유신. 위대한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황홀할 뿐이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진료가 있다. 그윽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 정밀함이 있다. 정밀함은 지극히 참된 것으로서 그 안에는 믿음이 있다. 첫 번째 문장인 공덕지용 유도시종의 21장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지칭할 때 쓰이는 그 공자로 성실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위대할 공, 클 공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공덕지용 유도시종은 위대한 덕의 모습,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노자 사상의 요체가 비움이라는 점에서 비움이라는 덕은 오직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올 김용옥이 이런 해석을 따르는데요. 공자가 빌허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빌공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덕경은 전체가 81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부터 37장까지는 주로 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인 38장부터 81장까지는 주로 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지극히 형식적인 분류입니다. 전반부에 덕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후반부에 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반부에 속하는 21장에도 그런 예외가 보이는데요. 공덕지용 유도시종이라는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와 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도와 덕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도가 현실의 인간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물에 비유하자면 도와 덕은 씨앗과 열매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잘 발아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도를 온전히 품고 따를 때 덕도 온전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도의 속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도덕경의 내용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도는 넓디 넓고 깊디 깊어 그윽하고 황홀합니다. 어두컴컴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그 실체를 풍간할 수는 없지만 도의 가운데에는 형상과 진료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은 대단히 정밀하고 참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형상, 즉 이미지를 나타내는 글자를 왜 코끼리 상자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한비자의 해로편, 즉 노자를 해석한다는 뜻인데요. 이 해로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산 코끼리를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죽은 코끼리 뼈를 얻어서 그 그림에 의지하여 살아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므로 무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가리켜 상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21장의 나머지 구절을 마저 보시겠습니다. 자고급금, 기명불거, 이열중보,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 이차. 예로부터 이제까지 그 이름이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로써 만물의 근원을 엿볼 수 있다. 내가 무엇으로 만물의 근원이 그러함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때문이다.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도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그 자신을 떠난 적이 없으며 늘 같은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만물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한자 음으로만 볼 때에는 그 뜻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왕필의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왕필은 중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중보, 물지시야. 중보라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다. 왕필은 보자를 아비부자와 같은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보를 무리의 아비, 즉 만물의 시초로 해석한 것입니다. 끝에 나오는 이차라는 단어에서 차자에 해당하는 실체가 바로 노자가 말한 도입니다. 즉 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을 알 수 있는데, 그 도의 실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움이라는 것이 도덕경 21장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계곡인 실리콘밸리에 혁신기술의 씨앗을 처음으로 뿌린 사람은 프레드릭 터먼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터먼은 학생들에게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따와서 학생들이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그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창업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터먼이 키운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빅컴퍼니가 바로 휴렛 패커드였습니다. 터먼 교수의 지원을 받은 휴렛과 패커드 두 사람은 펠로 알토 지역의 흐름한 창고를 빌려서 창업했는데, 휴렛 패커드에서 시작된 이 창고 창업은 그 후 실리콘밸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휴렛 패커드는 기업 경영에서 제도적 도덕성을 표방했습니다. 휴렛과 패커드 두 사람은 직원들을 철저하게 믿고 존중했으며 수직적인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사원들의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CEO이면서도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부지런히 현장을 뛰어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방식에서도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세부적인 업무는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공동 창업자 두 사람의 이러한 무위의 리더십 덕분에 휴렛 패커드는 승승장구했고 오늘날까지도 실리콘밸리의 최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